안녕하세요. 강인선 배성규의 모닝 라이브, 저는 강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규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윤석열 후보의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선 캠프 선대위 구성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입당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고 앞으로 선대위 과정에서도 역할을 할 걸로 기대되는 권영세 의원을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권영세 의원은 국민의힘 4선 중진 의원이시죠. 보니까 주중대사도 하셨고 보니까 박근혜 캠프에서 종합상황실장도 하셨었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경력을 보면 막 인재 영입, 대외 협력 이런 걸 많이 하셨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아직 인사를 못했는데요. 네. 예. 안녕하세요, 권영세 의원입니다. 불러주셔서 고맙고, 근데 불러주신 이유 중에서 앞부분은 맞는데 뒷부분 기대되는 부분은 뭐 틀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뭐 정치판에서 앞으로 일은 알 수는 없으니까. 네. 일단 저 윤석열 후보가 후보로 결정이 됐으니까 사실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권 의원께서 역할을 많이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이 과정을 겪으면서 감회도 남다르실 것 같고, 또 하나 듣고 싶은 거는 이건 고비다 뭐 이런 생각 좀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가 언제였나요? 두 가지 좀 여쭤볼게요. 예. 우선 제가 영입을 사실은 뭐 영입위원장이 아니라 대외협력위원장으로 네. 특별히 우리 대선 주자들을 좀 영입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영입한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됐으니까 저는 굉장히 좋죠. 기분이 그렇죠. 좋죠. 예. 네. 그리고 제가 무슨 큰 역할을 한 것 같은 기분도 좀 큰 역할 들고. 하셨죠. 예. 하신 거 맞아요. 네. 그러고 또 뭐 윤석열 후보 본인도 이제 경선에서 승리한 뒤에 소감해서 본인이 좀 일찍 들어온 게 잘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런 점에서도 뭐 우리가 우수한 후보, 여당 후보를 압도할 수 있는 후보를 결국은 영입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좋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좀 4인으로 압축이 될 때 제가 영입한 다른 후보들도 그 4인 중에 좀 많이 들어갔으면은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은 남죠. 물론 기존에 들어간 후보들도 다 훌륭한 후보지만 어쨌든 영입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욕심도 좀 있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예. 윤 후보 입당 원서를 직접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당 대표가 아니라. 그게 뭐 욕도 좀 먹었죠. 근데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는 어쨌든 이 윤 후보 같은 경우는 빨리 입당을 시키는 게 그렇죠. 낫다. 또 이게 여러 가지 결과적으로는 괜찮았어요. 입당 과정에서 갈등이 생겨서 자꾸 미뤄질 경우에 별로 좋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뭐 쇠불도 단김에 빼라고 네. 제가 확 받아버렸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이 권영세 의원께서 윤석열 후보의 서울대 법대 선배 되시죠? 2년인가요? 예, 2년 선배입니다. 네. 그리고 서울대 법대 안에 있는 형사법 연구회인가요? 거기에서 같이 활동하셨죠? 예, 같이 그러니까 인연이 상당히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대학 들어와서부터 뭐 굉장히 사실은 가깝게 지낸 그 선후배 사이였고, 근데 이제 물론 뭐 각자 사회일 하면서 이렇게 자주 보거나 이러지 못했는데 뭐 검찰에 있을 때도 보고 제가 중국 대사를 나가기 직전까지는 비교적 자주 본 셈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정치권에 들어오기 직전 그리고 들어오고 나서 이때도 어떤 멘토나 아니면 자문 역할을 좀 해주셨습니까? 아무래도 대학교 때부터 선배면 얼마나 가깝게 지낼 수 있겠어요. 뭐 멘토까지 제가 되지 않고요. 그렇고, 뭐 가끔씩 자문 역할은 했는데 뭐 이렇게 자주 하거나 이러진 않고 뭐 좀 제가 특별히 얘기할 때가 있으면은 연락을 하고 뭐 안 그래도 지금 저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정치를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좀 헷갈릴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왼쪽으로 가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앞으로 가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으라고 뭐 정신 없을 텐데. 글쎄요. 그래서 뭐 이 정치라는 게 뭐 두 분도 경험이 오래 되셨습니다마는 이게 정답이라는 게 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뭐 혼란스럽게 하는 것보다 분명히 제가 좀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을 때 얘기를 해줬는데 뭐 그 과정에서도 사실은 제가 이 영입을 해온 사람 입장에서
누구 편을 들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후보들도 예, 다른 후보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 스스로 제 양심적으로 생각을 할 때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그 얘기를 좀 해준 부분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가 정치권에 들어온 지 한 4달 반 정도 됐는데 그동안에 참 말실수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는데 근데 최근에는 조금 그게 줄어든 것 같긴 해요. 어떻게 이 정치권의 대선배 입장에서 보실 때 윤석열 후보가 좀 많이 이 뭔가 개선이 되고 좋아진 건가요? 아니면 아직도 좀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인가요? 뭐 정치라는 게 좀 끝이 없으니까 네. 그 뭐 이거 지금 완벽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더라도 네. 그래서 상당히 그 이 학습 속도는 빠른 것 같아요. 아까 네. 우리 강혜선 국장님이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고비가. 그 고비가 없었냐 뭐 예, 이런 예. 그 질문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을 못했는데 네. 그러니까 약간의 말실수가 나오고 네. 그런 거를 이게 이 메이크업하는 과정에서도 좀 잘 안 되고 이러는 걸 보면서는 좀 걱정을 했지요. 네. 근데 지금은 뭐 비교적 잘 그 나가는 것 같은데 좀 이게 우리 그 윤 후보가 이 학생 시절부터 네. 네. 이 다양한 방면에 관심이 많고 다양한 방면에 그래도 아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다식이라는데요. 그래서 그리고 얘기하는 걸 즐기고 네, 네. 그래서 그러는 과정에서 뭐 이렇게 좀 더 조심할 필요는 있을 거다. 아. 이게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정치권 같은 경우 특히 이 지금 대선 같은 이 중요한 상황에서 후보 본인이 하는 얘기는 상대방이 얼마든지 비틀어 가지고 그럼요.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엉뚱한 방향으로도 끌고 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당이 그런데 굉장히 그 아주 유능한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더욱더 조심을 해야 될 거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의 지금 아직도 부족한 점은 뭐고 또 정치 신인으로서 이건 참 상당히 강점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우선 강점부터 얘기하면 뭐 이게 배짱도 두둑하고 배짱. 아, 예, 그래요? 두둑하고 그다음에 한 조직의 그 이 장을 맡아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 봤다라는 그런 경험. 네. 그렇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그 총장 시절에 뭐 그 세상에 그 우리 짧은 민주주의 역사상 네. 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법무장관 뭐 주변의 여당 이런 사람들이 검찰총장을 대고 공격하고 이런 그렇죠. 얘기가 감찰당하고 쫓겨날 뭐, 뻔한 적도 예, 여러 뭐 번이죠.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 지금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되는 좀 이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 헤쳐나가고 이런 어떤 경험 같은 거가 뭐 가장 큰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앞으로 위험 요소는 아무래도 이게 이 정치를 오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정치의 특유한 그게 좋은 점이든 나쁜 점이든 특히 나쁜 점. 정치에서는 이게 일반적으로는 흠이 아닌 부분도 그게 얼마든지 흠으로 만들어가질 수가 있고 여론도 거기에 반응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생각을 깊이 해야 될 부분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은 정치 신인이라서 오히려 좋은 점도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네. 그 부분을 좀 빼먹었는데 네. 그 지금 우리 정치가 사실은 그 굉장히 이 국민들로부터 이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지요. 네. 그리고 특히 보수층은 뭐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도 뭐 국회로 따지면 영선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 합쳐도 뭐 경력이 성남시장 2번 하고 경기도지사 1번 정도 한 거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우리 보수정당을 놓고 보면 우선 지난번에 대표를 뽑을 때도 그러니까 국회의원 경험이 전혀 없는 그렇죠. 영선이 많아요. 지금. 영선 그렇죠. 제 영선이에요. 근데 그게 박영선 후보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찌 됐든 그런 그 이 37살의 후보를 이 대표로 뽑았다. 뽑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뭔가 특히 보수층이나 중도층에 이르기까지 좀 새로운 사람이 한번 해봐라. 우리 정치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한번 바꿔봐라. 뭐 이런 기대 내지는 요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정치를 많이 한 것보다 그러니까 정치 바깥에서 정치를 거꾸로 공격을 했던 윤석열 네. 그 후보가 오히려 이런 부분이 강점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선거 전략을 누가 할지 모르겠지만 그 선거 전략상으로도
이런 부분을 많이 이렇게 좀 보여줘야지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까지 그 유권자들의 선택, 그 국민의힘에 대한 유권자들의 선택은 결국은 기존의 정치인들한테 뭘 기대하는 것보다는 신인들이 그렇죠. 와서 풀어주기를 그렇습니다. 바란다는 거죠. 예. 예. 근데 지금 이제 세간의 관심은 선대위가 어떻게 구성되느냐, 이제 윤 후보가 예. 이제 확정이 된 후에 그쪽으로 지금 몰려 있는데 그 권 의원께서도 뭔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도록 요청을 받았다고, 그게 이준석 대표의 추천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 윤석열 후보가 직접 연락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기를 기대를 받고 있으신가요? 어떤 역할 없이 역할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아, 일단 와서 무조건 역할 해달라. 근데 자리는 예. 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뭐 좀 도와달라. 많이 도와달라 뭐 이런 예, 예. 취지죠. 네. 취지고 그 사실은 이준석 그 대표는 제가 비판도 많이 했는데 네. 저에 대해서 좋게 얘기해 준 거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네. 그다음에 대선 그 선거 캠프가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저도 몇 네. 번의 그 선거 캠프 경험이 2012년에 있습니다만 12년에도 총괄력을 하셨죠? 예, 예. 네. 그때도 그게 사실은 첫 번째 이 선거 캠프가 아니라 경선 캠프를 꾸리는 과정에서 뭐 저는 그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빠졌습니다. 네, 빠져서 있다가 9월 이제 경선이 8월 20일이니까 그때 했는데 8월 20일 경선 끝나고 문제가 생겨서 9월 초에 이제 완전히 셔플 그러니까 이 교체가 되면서 그때 이제 새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뭐 지금은 뭐 그럴 그 시간도 없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만큼 그 경선 캠프 이 저 대선 캠프를 꾸리는 게 간단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도 지금 그 경선이 끝난 지가 벌써 한 달, 오늘로 한 달쯤 됐죠. 네. 한 달이 됐는데 지금 뭐 계속해서 지금 경선 캠프를 지금 추가하고 보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시간이 아직은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하고 좀 처음에 잘 꾸리는 게 필요하다. 어느 이제 좀 한 그룹이 이게 독주하는 것보다는 네.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좀 이 서로 이렇게 수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꾸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선 사람도 사람이지만 그 틀을 구조를 그 틀을 어떻게 짤지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보도 나온 거 보면 네. 이전처럼 총괄 선대본부장은 없이 본부장을 뭐 직능별로 여러 개를 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던데 그렇게 가는 그것도 건가요? 하나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네.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그 조정자 코디네이터 역할이 굉장히 필요하게 네, 되죠. 네. 그리고 코디네이터 역할을 이제 그 선대위원장급에서 뭐 하든 아니면 누가 중간에서 하든 거기는 그러니까 잠깐 들리는 게 아니라 거의 뭐 저기 캠프 소위 캠프 안에서 네. 차고 앉아가지고 상주를 이 단위가 하면서. 어떻게 네. 예, 돌아가는지 저 단위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게 우리가 내세운 컨셉하고는 잘 맞게 돌아가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그 살뜰하게 챙길 네. 사람들은 필요하지요. 네. 예.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김종인 그 전 비대위원장을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모셔서 그분이 정권을 행사하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뭐 김종인 위원장은 이 호수아비 역할을 하러 캠프 가지는 않는다라면서 아주 틀어지고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정말 김종인 위원장이 말 들어온다면 이 완전히 김종인 위원장 1인 체제로 가게 되는 건가요? 그 본인은 뭐 전권을 달라고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이렇게 말로는 그렇게 하시죠. 얘기를 하시고 또 그리고 허수아비가 될 수 없다라는 말이 바로 그 모든 걸 틀어지겠다라는 말로 네. 이렇게 연결이 되기는 쉽지 옳지 않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실제 그렇게 틀어지고 가는 부분도 네.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중지를 좀 모아야지. 아, 여러 예, 사람의 예, 뭐 누구나 다 이 오류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윤 후보도 이제 대선 후보가 딱 되니까 좀 이전하고 경선 상황하고는 좀 다를 것 같아요. 본인도 워낙 그립이 센 사람으로 예, 유명하고 예. 그다음에 그 권 의원님이 지난번에 어디 인터뷰한 거 들으니까 뭐 고집도 세고 그립도 세고 예, 윤 예. 후보가 그렇다. 잘 근데 고집했습니다. 근데 그게 잘 조정이 될까요? 그 설득을 해야지요. 예. 뭐 그 저기 이 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 그분의 고집도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도 그 이 설득을 하고 결국은 그때 이제 저기 대선 당일날 승리를 위해서는 이거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합리적으로 설명하면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우리 윤 후보 같은 경우도 또
그 조직도 이끌어보고 조직에서 여러 가지 본인의 생각과 그 참모들의 생각이 달랐을 때 결국은 참모들의 생각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뭐 그런 적이 여러 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그립이 세고 고집이 세다라는 부분이 쉽게 그러니까 귀가 얇아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 말하면은 이렇게 흔들리고 저 말하면 저렇게 흔들리고 이러지 않는 부분에서 어떤 강점이 될 수 있다는 면에서 저는 좋게 얘기하는 거지. 네. 뭐 제가 아부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건 뭐 아부가 아니라 네. 이게 그런 얘기지 그게 뭐 그러니까 뭐 고집 제가 고집까지만 얘기했지 고집 불통이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아, 불통은 아니다. 세기만 하다. 네. 그런데 지금 이 김종인 위원장이 이 얘기를 하는 게 똥파리, 하이에나 때 아니, 이런 그냥 파리 때. 파리 때. 근데 이 정리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근데 이준석 대표도 거강꾼들 정리하겠다라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이 윤석열 캠프가 원래 굉장히 컸잖아요. 매머드 뭐 예. 캠프라 그랬는데 그럼 거기 있는 그 많은 사람들 다 쳐내야 된다는 의미인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우선 그 쳐낼 거를 주장할 때도 표현은 그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듣는 분들은 기분 나쁘죠. 그 뭐 파리 때 하이에나 때 그러니까 후보를 열심히 도와서 네. 나중에 이 정부 창출한 다음에 자기가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러운 그 이 저기 기대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 중에서 뭐 이준석 후보가 얘기한 거간꾼은 뭐 맥락은 조금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 선거를 할 때 윤석열 후보가 또 특히 신인인 만큼 정치에 오래 몸을 담지 않았던 사람인 만큼 기존에 이 경선 과정에서 일을 했던 사람을 다 내쫓아내는 거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적절하지 않다. 예. 그러나 경선 캠프가 대단히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네. 그분들이 계속해서 그 주도해서 일을 끌고 가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이 3월 9일 날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에서 좀 이 그 기존의 경선 캠프에 안 들어가 있든 혹은 반대되는 경쟁자 캠프에 있었던 네. 사람이라도 좋은 사람이 있다면 끌어넣어서 그분들하고 거의 동등한 목소리를 가지고 이 캠프를 꾸려나가고 운영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게 뭐 중립이라는 게 좀 애매하고 맞아요. 이게 물에 네.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런 것 같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을 다 내쫓아 파리 때라고 해서 다 내쫓아 버리는 것도 문제고 그 사람들이 전권을 쥐고 계속해서 끌고 나가는 것도 문제가 있고 지금 뭐 거의 뭐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제로 베이스에서 새로 가장 좋은 팀을 꾸미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대외협력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 예. 뭐 이제 인재영입과도 좀 관련이 있는데 예. 지금 그 윤석열 캠프 하면 기성 정치인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예. 과거 인물들이 많다. 그래서 새 인물이 안 보인다. 이런 얘기하는데 뭔가 외부에서 뭐 하여튼 청년 창업가라든가 뭐 아니면 IT 기술 전문가라든가 새 인물들을 다시 영입해서 이 캠프에 앉히고 뭔가 목소리를 듣는 그런 과정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좋은 포인트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 당이나 우리 그 윤석열 그 후보의 아직도 남아 있는 캠프가 모두가 좀 잘못됐다고 보는 게 여태까지 선거하면서 무슨 뭐 당원들만 가지고 그 이제 당의 어떤 중진들이나 당원들만 가지고 선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그러니까 현실이 그래 왔고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도 그런 걸 좀 바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을 당연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부각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논란이 되는 부분은 네. 골간을 지금 누구를 할 거냐, 아, 조직을 골간 어떻게 만들며 거기에 누구를 할 거냐 이것만 가지고 하는 건데 당연히 선대위원장부터 시작해서 주요 위치에 예를 들어서 우리 당이 부족한 부분들 지금 이제 2030 후보가 우리 그 홍준표 후보는 좀 많이 받았고 네. 그다음에 네. 이준석 대표도 좀 이 소구력이 좀 있지만 윤석열 우리 후보 지금 후보는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스럽지는 못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인력 그다음에 이제 또 여성 부분이 네. 좀 많이 부족하지 우리 당에서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민주당도 지금 비슷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만은 소위 2대 남 쪽에만 그렇죠. 소구를 하지 네. 여성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조금 소홀하게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성 부분 그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IT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요즘에는 기후 변화와 관련해 가지고 그런 그 이슈들 이런 새로운 이슈들 미래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할 수 있는 인물들을 좀 우리 캠프에 좀 보완을 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하여튼 윤석열 후보가 평생 검사만 했기 때문에 경제 그리고 뭐 사회생활 이런 거 잘 모른다 이런 평가들이 좀 있어요. 이게 뭐 선입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 측면에서는 뭐 경제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이 또 그 옆에 좀 포진해 있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더라고요. 저 경제는 뭐 당연하죠. 당연히 그 이제 뭐 캠프 과정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 가지고 처음에 그 인선한 그 저기 자기 조력자가 그 이석준 저기 이 장관이라고 이 경제 관료 출신이지요. 그래서 경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뒀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앞으로도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둘 겁니다. 그 이재명 그 저기 후보하고 부닥치는 부분이 경제와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뭐든지 지금 퍼주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소위 기본 시리즈와 우리의 그 이 쟁점이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윤석열 후보 본인도 그 뭐 한 몇 개월 과정에서 연구를 했겠지만 앞으로도 또 이렇게 보완을 해줄 경제 쪽 전문가가 좀 이제 붙어야 된다 이렇게 좀 결합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상황이 우리나라 상황이 지금 그렇게 경제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계적으로 봐도 경제가 굉장히 불확실하고 금값만 열심히 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달러값 뛰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경제 운영을 그러니까 제대로 파퓰리즘이 아니라 그냥 퍼주는 게 아니라 제대로 끌고 갈 만한 좋은 조언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도 좀 붙이려고 있고 지금 뭐 이미 좀 그 저기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아까 그 선대위에 이제 틀을 잡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김종인 전 위원장이 워낙 이제 또 그 전권을 행사하고 싶어 하시니까 그분들 그립이 세지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들어오면 당연히 윤석열 후보랑도 부딪힐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이제 그 또 중진 의원들이 합류하기가 좀 어려울 거고 홍준표 의원도 아마 망설일 거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하고도 뭔가 단일화 같은 그 과정이 어려울 거고 여러 가지 이제 걱정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나로 이렇게 묶어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선은 모든 게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어떤 게 하나가 보탬이 되면은 어떤 부분에서는 좀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중진 부분은 뭐 오히려 좀 문제는 없을 겁니다. 중진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됐든지 간에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이 뭐 총괄 그 선대위원장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게 명백히 잘못한 거가 아니라면은 아마 좀 불편하더라도 다 따라줄 자세를 갖고 있을 텐데 이제 홍준표 후보나 이제 안철수 부분이 주로 문제될 텐데 홍준표 부분은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직접적으로 연관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후보가 케어한다. 우선 후보가 그 케어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 총괄 선대위원장이 누가 오든지 간에 지금은 홍 선배 입장에서는 약간 그 이 심사가 이게 사는 입장이라서 쉽지 않을 텐데 이거는 결국은 후보가 케어해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안철수 저 지금 후보죠 이제는 안철수 후보 분 같은 경우는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도 좀 이렇게 뭐 생각을 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과거의 안티가 아니다 이제는. 그렇지요. 이제 물론 또 이제 그건 이게 사람의 관계는 뭐 그쪽이 푼다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안 풀고 있으면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 후보 입장에서는 좀 불편함이 있을 텐데 뭐. 어쨌든 저 안 후보도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대의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는 만큼 본인이 아마 정권 교체에 짐이 되는 방향으로 그 이 활동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좀 그러니까 이 징계를 각오하고 거간꾼들이 좀 나서면은 아 글쎄 거간꾼이 필요하죠. 근데 대외협력위원장이 할 일이 그 거간꾼 아닌가요? 그 안 대표랑 어떻게 접촉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 최근에 그 좀 뭐 제법 됐습니다만은 선거 되기 전에 선거 그 저 출마 선언하기 전에 한번 뵈려고 그랬는데 한번 만나려고 그랬는데 하필이면 뭐 그때 보좌관이
그 저 코로나 확진이 걸려가지고 아. 그래서 한번 잘 안 됐던 적이 있습니다. 뭐 그래서 언제든지 좀 보자. 뭐 네. 그때는 이제 뭐 이 영입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네. 아, 그 뭐 그렇죠. 중요한 정치인으로서 한번 보고 싶어서 보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보더라도 좀 비밀로 봐야 되겠지요. 글쎄 말이에요. 근데 워낙 완주 의사를 밝히시니까 예. 이거는 야, 이 후보 단일화 가능성이 없는 건가 이런 걱정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 아마 선대위에서 이제 지금 당장은 뭐 그 완주 의사도 밝히고 우선 그 출마 선언한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럼요. 중간에 그만둘 그 거예요. 하고 중간에 시작할 뭐 수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당장은 지금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그 안 후보한테 예의가 아닌 상황이지만 그게 누가 됐든 그러니까 종국적으로 그 좀 서로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두고 그 누군가가 노력을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뭐 어째 선대위에 들어오신다고 하면 이분이 어떻게 이 선대위를 꾸려갈까 생각 궁금증이 많은데 예전에 김종인 위원장이 박근혜 캠프 때 국민행복위원장인가요? 그걸 맡으실 때 한솥밥을 드셨잖아요, 그죠? 예. 아주 뭐 같이 일도 하고 부딪히기도 했을 텐데 어떻게 코드가 잘 맞으셨나요? 아니면 이분하고 어떻게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나요? 뭐 그 한솥밥은 아니고 저는 옆에서 딴솥에서 아, 좀 엽석밥이었어요?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예, 국민행복추진본부라고 거기는 그러니까 공약 정책 네. 공약을 만드는 예, 예. 그 부분만 맡아서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시 부위원장이 진영 네. 의원이 부위원장을 하셨는데 그 뭐 공약이 뭐 좋은 공약들 나오고 그랬지만 중간에 뭐 한번 또 예. 그만두신다고 또 나가시기도 하고 그랬죠. 이 문제 갈등은 있었고 뭐 갈등 해결하는 과정에서 네. 저도 좀 역할을 하고 네. 뭐 그랬습니다만은 그때도 출판기념회가 그 선거 직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조금- 김종인 위원장의 예, 출판기념회요. 그래서 저 출판기념회가 그러니까 좀 약간 역설적으로 네. 이 좋은 계기가 돼가지고 네. 그 후보와 잘 이 화해를 하게 됐다. 봉합이 돼서 잘 끝까지 잘 갔던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후보가 아니라 선대위원장, 그러니까 뭐 국민행복위원장이 출판기념회 하는 거 그것도 대선 한 달 앞두고 굉장히 이례적인 거 아니에요? 이번에도 하시잖아요. 이번에도 이거 아니죠. 출판기념회 오늘인가 하시더라고요. 시간이 좀 이번에는 많이 남았고요. 물론 그렇죠. 많이 남았고 뭐 경제민주화 그때 제가 기억에 경제민주화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책이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뭐 그때 우리 슬로건이 경제민주화니까 그건 좀 후보 홍보 효과도 예, 있다. 홍보 효과도 있었겠죠. 네. 예. 근데 이번에 출판기념회는 윤석열 후보랑은 별 관계는 없어 보이긴 하는데. 저는 뭐 이것 때문에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은 뭔지 모르겠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그래도 그때하고는 다르죠. 그때는 네. 그때는 한 달 정도 전에 했고 지금은 그래도 한 4달 정도 남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뭐 시간이 네. 근데 윤석열 후보 얘기로 다시 가보면 윤석열 후보가 하여튼 그 출마 선언 이후에 각종 말실수 이런 걸로 엄청나게 논란을 빚고 또 비판도 받고 지지율도 출렁출렁 거렸고 했는데 앞으로도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윤 후보의 그 발언 이거를 밀착 관리 누군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필요합니까? 말은 일단 그 밀착 관리가 잘 안 되는 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일단 나오면 그걸 이렇게 집어담을 마스크를 한 3개 예. 정도 쓰시면 어떨까? 집어담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네. 긍정적인 거는 네. 근데 본인이 아까 학습 효과가 빠르다 그랬는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아마 좀 이게 정치의 언어로서는 이게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언어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네. 이게 뭐 요즘에는 거의 뭐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최근 과정에서는 뭐 없잖아요. 다행스럽게. 네. 그래서 앞으로 그러기를 바라야죠. 예. 그 토론 실력은 어떻게 보세요? 한 10몇 번 정도 했죠. 그동안 예. 경선하는 동안. 그 토론은 그 네. 배짱도 있고 네, 네. 그 다방면에 이렇게 박학다식한 면도 있고 그래가지고 토론은 처음부터 그렇게 크게 걱정을 그러셨어요. 저는 거기 윤석열 후보가 들어오면은 토론하는 과정에서 뭐 한 방에 간다 이런 네. 얘기도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여러 방마저도 안 가고 계세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토론이라는 게 사실은
그 이 한 분야만 놓고 토론을 하더라도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수가 그럼요. 있는데 네. 그게 뭐 국정 전반에 관한 걸친 부분에 대해서 세세한 거 무슨 퀴즈 내듯이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예. 어떤 면에서는 또 뭐 이 기본 줄기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말고 상대가 좀 말도 안 되는 뭐 이 약간 이 지엽적인 거 네. 공격을 했을 때 이렇게 얼렁뚱땅 넘기는 기술도 중요한데 네. 두 분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일부에서 일반 국민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그 윤석열 후보가 아직도 검사티를 좀 못 벗은 것 같다. 그리고 약간 건들건들하는 것 같다. 그리고 뭔가 겸손한 그 표정이나 말투가 아니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또 메시지가 가끔 좀 정제돼 있지 않다. 이런 여러 가지 지적을 해요. 이게 아직도 관리가 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그 관리라기보다는 그 뭐 또 저는 너무 그거를 다 고치려고 그러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그 윤석열이 사라진다. 예, 윤석열이 없어질 수도 있다고 네. 보고요. 윤석열에 대해서 기대하는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이 검사 그 강골 검사 같은 거가 좀 네, 유지되기를 그렇죠. 바라는 네.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 불의도 헤쳐나가고 우리 사회 그러니까 부조리를 좀 이렇게 혁파하고 이러는 부분에 그런 강골 검사 이미지를 가지고 가져가라 이런 부분도 아마 틀림없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거를 인간을 뭐 완전히 60 넘게 살아온 사람을 개조를 시키는 네. 거는 저는 네. 어렵다고 보고요. 네. 그러니까 장점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좀 이 약간 건들거린다라는 부분 의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그건 뭐 저기 아주 어렸을 때부터 네. 대학 때도 그랬나요? 예, 예. 약간 걷는 것도 약간 흔들흔들 걷는 거. 그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네. 그저 아버님도 좀 그러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집안에 약간 내력이. 그러니까 아버님도 체격이 비슷하신데 네. 예,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렇군요. 주변에서 왜 이제 지금 이번 선거를 왜 비호감 선거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좋은 사람 싫은 사람 이런 게 아니라 아예 둘 다 별로라서 덜 싫은 사람을 뽑아야 되는 선거다. 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그거는 굉장히 지금 어렵잖아요. 2030한테도 뭔가 좀 매력적으로 보여야 되고 사실 여성들도 그런데 그냥 지금 윤석열 후보를 보기에는 주변에 50대 60대 아저씨들만 잔뜩 모여갖고 뭔가 그들만 아는 얘기 하는 거 아니냐 막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근데 그런 비호감의 이미지는 어떻게 좀 순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 두 분을 좀 제가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이게 여러 그룹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게 지금 캠프 구성부터 시작해서 정책 메시지 이런 거를 좀 다양하게 가져갈 필요는 틀림없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네. 그 비호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할 말이 있습니다. 네. 그 비호감은 그 어떤 의미에서 이게 지금 요번 후보의 특별한 거라기보다는 이게 우리 정치 혹은 뭐 세계 정치가 지금 다 그런 모양인데 이 양극화가 심하게 돼 있는 그렇죠. 거에 네. 기인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옛날 같으면은 자기 후보를 좋아하면은 상대 후보에 대해서는 뭐 그렇거나 말거나 하고 무관심 정도인데 지금 양극화가 서로 뭐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결합할 수 없는 정도로 멀어지다 보니까 자기 후보를 한번 좋아하기 시작을 하면은 상대 후보는 거의 뭐 나쁜 놈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대마땅하고. 문제다. 선악 그죠? 구조로 가버리는 그렇죠. 거군요. 그래서 보면은 그 지지율이 잘 나오는 후보는 예외 없이 그러니까 여러 명이 비호감도도 높아요. 비호감도가 높고 네. 지지율이 별로 안 나오는 후보는 그러니까 관심을 못 받으니까 네, 거꾸로 네. 비호감도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 윤석열 후보의 경우는 그러니까 이 상대 후보들 예를 들어서 이재명, 심상정 이런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서 그냥 비호감의 대상이 네, 되는 네, 거고 네. 뭐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미러 이미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지층이 아니면 또 다 비호감이 되고 그래서 있다는 거죠. 지금 여론조사 자체에서 비호감도를 네. 묻는 거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요즘 같은 네. 정치적인 양극화 상황에서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후보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정치적으로 이거는 그 구조적으로 정치 이렇게 지금 되기 때문에 구조의 어쩔 수 문제다 없다. 이거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의 지금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가 가족 리스크다라는 네. 얘기가 있는데 이 뭐 윤석열 후보하고는 대학생 때부터 잘 아시는 관계였으니까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잘 아십니까? 만나보신 적 있으시죠? 부인은 제가 잘 좀 한 번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한 번도 못 보셨다. 한 번도 못 봤고 그래서 무슨 리스크가 있는지도 솔직히 잘 모르는데 네. 제가 어느
저기 인터뷰에 나가가지고 털건 털고 가야 된다 얘기를 했더니만 네. 그 윤석열 후보를 아주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들은 뭐 와서 저도 공격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왜 네. 그걸 그렇게 얘기하냐? 제 아내도 털고 가자고 그러고 저는 제가 무슨 다 뭐 털어보죠. 제가 저 대선 출마도 한 것도 아닌데 네네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제 취지는 일반론입니다. 일반론이고 네. 그 뭐 지금 저기 논문 문제라든지 네. 뭐 이력. 이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거는 비교적 무슨 수사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부분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솔직하게 시인하고 네. 근데 도이치모터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토론할 때도 좀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그건 뭐 억울해하고 답답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장모의 무슨 뭐 사기 관련 부분도 그렇고 그런 게 발생한 이런- 시점이 다 결혼하기 전이라는 얘기가 그렇죠. 그런데고 아니요 결혼 전후를 떠나가지고 네. 전후를 떠나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억울해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 무슨 없는 사실을 다 자백하라 네. 이런 얘기는 아니고 네. 그러니까 분명한 부분 같은 경우는 저쪽 사람들은 우리 저기 그 뭐 이재명 후보 본인도 그렇고 그 전에 조국이라는 사람을 보더라도 절대 그 뭐 이 그런 거 없이 딱 잡아떼는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도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뭐 났는데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뭐 무죄라는 거 뭐 아닙니까? 역사에 뭐, 예, 예. 뭐 증언대에서는 예. 자기가 뭐 이긴다 뭐 이런 예, 얘기를 뭐 하던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왜 다른 데서도 똑같은 제가 비유를 했습니다만은 나는 50보밖에 도망 안 갔으니까 100보 도망간 네가 나쁜 놈이 웃기는 네.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말고 어. 상대방은 100보를 도망갔든 말든 우리가 50보 도망간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인저 털고 가자 뭐 네. 이런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근데- 뭐 구체적으로 지금 예. 부인에 대해서 문제는 모릅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가 그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 털건 털고 가자는 그 권 의원님의 생각에 대해서 혹시 어떤 반응을 보이거나 그러신 적은 있습니까? 그 뒤에는 뭐죠? 그 얘기 가지고 얘기한 아.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김건희 씨가 지금 경선 과정에서는 거의 이제 활동을 안 하고 공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본선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는 경우가 많고 또 뭐 공개 활동을 할 거라고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해야죠. 언제 정도부터 김건희 씨가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갈까요? 글쎄 그건 그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선이 시작이 되니까 그 언제까지나 옛날에 박원순 시장 선거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뭐 일각에서는 박원순식 뭐 전략 이 얘기도 하긴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는 뭐 저기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네. 거기 경우는 무슨 뭐 종류가 다른지 어쩐지 몰라도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그렇게 숨겼을지는 몰라도 네. 여기는 제가 알고 있는 한은 네. 그러니까 뭐 털 거면까지 털고 간다면은 그렇게 그냥 꽁꽁 숨기고 그뭐 이 분명히 결혼한 사람인데 싱글처럼 선거를 해야 될 그런 정도는 전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자꾸 무슨 줄리니 이상한 얘기를 자꾸 그러지 하니까 말아요. 예. 참 후보 입장에서 상당히 곤혹스럽겠어요. 그러겠지요. 그래서 이 적절한 시간에 나와서 네. 본인이 활동을 하는 걸로 자연스럽게 대답이 될 겁니다. 그 뭐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대답을 해서 대답이 아니라 네. 전에 한번 그 인터넷 언론 기자랑 예. 전화로 한번 통화를 해서 나는 아니다라고 강하게 예. 했는데 예. 다시 한번 그 과정을 거칠까요, 그러면? 글쎄요. 이번에는 뭐 그런 식으로는 아마 잘 안 하지 않겠나. 그냥 공개 활동하면 누군가 또 물어볼 수 있으니까. 굳이 한번 물어보면은 그 질문 이게 특히 선거 앞둔 정치 네. 질문이라는 게 그거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꼬집어서 놓고 또 뭐 이러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것보다는 묵묵하게 그 본인이 어떤 그 생각한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가 낫지 않겠나. 네. 이렇게 저는 뭐 저보고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고 물어보면 저는 그렇게 조언하겠습니다. 근데 윤석열 캠프에서 김건희 씨의 역할, 영향력 어느 정도라고 들으셨어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거는 뭐 저도 듣고 있습니다만은 그거가 이제 그 본선부터는 이제 맨파워들이 많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언제 네. 어디서든지 다 끌어올 수 있으니까 뭐 이제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얘기가 나올 수
없도록 네. 본인 역할을 이 한정적으로 아. 이제 하고 중요한 선거 본연의 역할 부분은 그 이 정식 캠프에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윤석열 그 저 후보가 당선된 다음 당선 다음 날은 아니지 당선된 뒤에 처음으로 의원총회에 와가지고 네. 그러니까 뭐 윤석열 본인의 선거 운동은 무슨 광흥창 팀이니 무슨 팀이니 이런 그렇죠. 뭐 사설 금강팀 뭐 금강팀이니 이런 거 무슨 이런 어떤 그 비선 조직을 통해서 하지 않고 네. 정규 조직을 통해서만 하겠다라는 얘기가 아. 그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제 뭐 부인이 뭐 부인이나 네. 아니면은 부인의 그러니까 인척들이 선거 과정에 깊이 개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그런 일은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 놓은 거 아닌가 아, 네. 이렇게 생각을 근데 합니다. 이제 이전에 나왔던 게 그래서 이제 김건희 라인이 있다. 또 비선 라인 중에 또 하나는 이 검사 출신 라인이 있다. 뭐 하여튼 또 법조계 라인이 있다. 참 많은 말들이 있었는데 혹시 그런 분들이 있나요? 네, 그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선거를 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게 뭐 누가 실세고, 네, 그렇죠. 네. 그 뭐 누가 사실은 뭐 후보하고 매일 통화하고 뭐 또 이제 후보하고 매일 통화한다라는 거가 좀 부족하면은 그 부인이 실세인데 부인하고 그렇죠. 맨날 부인하고 통화한다. 잘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떠도는데 사람들은 항상 실세를 찾아요. 비선을 찾고. 근데 그건 뭐 이제 그 후보 본인이 분명하게 그 뭐 비선 조직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그냥 정규 조직을 통해서 하겠다 그랬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뭐 없어지겠죠. 네. 그러니까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소문 자체가 없어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 해서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 예. 그러는데 일단은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젊은 시절부터 그 윤석열 후보를 봐왔으니까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대통령이 될까요? 뭐 우선 합리적이고 그다음에 좀 이렇게 좀 추진력 있는 네. 그런 대통령이 될 거고 그다음에 좀 그러니까 폐쇄적이지 않고 좀 친화력 있는 네. 그런 대통령이 될 거라라는 거가 일단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건 지금 질문이 어렸을 때 어떤 그 태도에서 보여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 친화력도 굉장히 좋고 사람들하고 어울리기 좋아하고 이런 스타일이니까 네. 그런 거는 그 굉장히 강점입니다. 사실은. 예. 근데 이 대학생 때 처음 봤을 때 윤석열 이 친구 되게 독특하네? 되게 재밌네라고 하는 인간적인 측면 기억나는 거 좀 있으세요? 이제 뭐 그 이 저기 술 먹고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요.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그다음에 얘기하는 주제가 굉장히 다양하게 그러니까 이게 법률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법과대학이 있으니까 법과대학은 거의 뭐 법 얘기만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저도 법을 별로 열심히 안 해가지고 네. 그런 얘기에 대해서 그렇게 재밌어 하지는 않았는데 아, 제가 잘 모르니까 제가 딴 것도 엄청나게 많이 그 얘기했다. 다른 일반적인 사회 현상이라든지 뭐 이런 네. 것도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근데 이제 그 이재명 지사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지금 뭐 가족 논란도 있고 또 뭐 그 대장동 의혹도 있고 한데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이 지금 윤석열 후보가 직접적으로 이게 공격을 잘 하지는 않더라고요. 네. 근데 이 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 포인트를 어디다 주로 둘 생각이신가요? 그 이재명 후보는 사실 공격 포인트가 우선 정책 부분도 소위 기본 시리즈라는 게 그 나라 망하게 하는 정책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근데 그 특히 대장동 이런 부분은 네. 그게 본인이 그러니까 앞으로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그런 식의 행태를 그러니까 사람을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그 이 어쨌든 그러니까 스킵을 짜가지고 이상하게 누구한테 일방적인 혜택을 주는 부분부터 이런 부분이 그 대통령이 됐을 때도 그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당연히 공격 포인트가 돼야 되고 근데 우리가 공격 포인트를 하기 전에 특검을 하게 되면은 특검을 통해서 이렇게 밝혀지게 되면은
우리가 그걸 뭐 이게 수고스럽게 우리가 찾아내가지고 공격을 하고 뭐 이럴 그 부분에 지적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저쪽에서는 특검할 생각이 전혀 없더라고요. 보니까. 글쎄요, 뭐 말은 관훈 토론회에서 했는데 조건이 너무 많이 달린 거가 글쎄요. 보면은 그거 뭐 하겠다는 얘기인지 안 하겠다는 얘기인지 잘 네, 모르겠습니다. 송영길 대표 얘기 또 다르고요. 완전히 네. 뭐 말들이 달라서. 근데 그 이재명 후보하면 달변가인데 앞으로 TV 토론에서 1대1 토론하면 혹시 윤석열 후보가 밀리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토론을 잘하고 못하고는 맞아요. 말을 그렇게 그냥 유려하게 잘하느냐 못하느냐보다도 네. 좀 다른 포인트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면에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그 뭐 나름대로 자기 하는 거 이렇게 자기가 해야 될 말은 놓치지 않고 또박또박 하는 스타일이니까 네. 저는 토론할 때는 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유리하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저희 좀 투박하게 가더라도 토론이 다 끝나고 아 이게 누가 잘했나 생각을 했을 때는 별로 밀릴 일은 없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말보다는 사실 뭐 태도라든지 네,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네, 변수들이 예, 많기 네. 때문에 예, 예. 예, 사실 말로만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네.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왜 우리 강인선 그 국장님도 잘 아시지만 그 TV 토론이 처음으로 미국에 도입됐을 때 닉슨하고 케네디가 케네디하고, 했는데 예, 예, 예. 이게 뭐 라디오로 한 사람은 들은 사람은 닉슨이 조금 잘한 것 같다 그랬는데 네. TV로 본 사람은 케네디가 압승이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했다는 네, 거 아니겠어요? 이건 뭐 하나의 어떤 제스처라든지 외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TV 토론에서 어떤 승패를 정하는 거는 굉장히 좀 여러 요소들이 작용을 한다 네. 이렇게 근데 볼 수 앞으로 있겠죠. TV 토론에서 이 왕자만 안 새겨도 괜찮으실 것 같긴 해요. 예, 자, 정리하겠습니다. 예, 저 그 윤석열 후보를 국민의힘에 영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권영세 의원을 모시고 윤석열 후보와 그리고 국민의힘이 어떻게 선대위를 구성해 나가는지 그에 얽힌 이야기들을 들어봤습니다. 사실 윤석열 후보가 어떠한 방식으로 선대위를 구성하고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는지를 보면 사실 윤석열 후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만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닝 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나와주신 권영세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